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빚으로 지은 국가, 한국, 이제 파멸을 기다리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라기보다는 경제 강의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래, 김전사가 제목을 저렇게 뽑았던 것이 마땅하다. 아, 참 합당하다. 그렇게 공감이 좀 형성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품 붕괴의 원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품이,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경제 위기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지, 그 실현되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따라서 그런 프리즘들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경제 사례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네 가지 단계, 그 네 가지 단계가 실질적으로 일본과 태국과 미국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공통점들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와 태국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그렇게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품 붕괴의 원리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사례들, 그런 프리즘으로 지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너무나 소름 끼치게도 과거 금융 붕괴로 국가가 파산됐던 그 나라들의 모습을 너무나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겁니다. 마치 누가 지금 한국 경제를 의도적으로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떠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오늘은 좀 규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세계 10대 혹은 11대 경제 위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짧게 소개하면요. 1636년도에 네덜란드 튤립 알뿌리 거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1720년도에 영국 남해해사 거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970년도에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 거품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제가 거품 붕괴사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서 2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1920년대 말 세계 경제 대공황 아시죠? 예, 미국 주식시장 거품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1970년도에 이 멕시코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은행 여신의 급증을 통한 붕괴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1985년도부터 89년 사이, 그리고 1999년도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일본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역시 1985년부터 89년 사이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1992년부터 1997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거품이 있었고, 그 폭발이 한국의 1998년 외환위기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1990년도부터 93년 사이에 있었던 그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거품 붕괴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
IT 버블, 그리고 11번째, 마지막 20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것입니다. 이게 세계 11대 경제 위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11대 경제 위기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 중에 특히 뭐 튤립 버블이나 미시시피 버블이나 영국 남해회사 버블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그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버블이 생겼고 어떻게 그 버블이 꺼졌고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을 제가 세세하게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11개 그동안 1600년도부터 16,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경제 사람들이 활동을 해오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것 중에 대표적인 이 경제 위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도 이 공통점을 갖지 않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빚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빚입니다. 이 11대 경제 위기사에 있었던 경제 위기의 4단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튤립 버블을 하나만 딱 떼서 예로 들어서 4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0년도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튤립 버블은요, 이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 먼저 당시 보편적인 튤립인 화이트 크라운이 있습니다. 이것의 1파운드가 그 정도의 그 양이 소 4마리 값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 튤립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튤립을 사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 역사에서는 이것을 광기다. 여러분 광기죠. 꽃이 말입니다. 꽃이. 튤립 꽃 아닙니까? 꽃이 어떻게 소 4마리 값과 맞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영원히 이 꽃을 살 거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이 광기 아닙니까? 광기지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 광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더 치솟습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습니다. 그러자 사람에게는 이 경제학 용어인데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한 숟가락을 이렇게 먹으면 그 기분이 좋죠. 그런데 밥을 한 공기를 다 먹고 2공기를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막 죽고 싶죠. 배가 부른데 배불러 죽겠어 막 그러죠. 그게 한계 효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일정 이상의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 무디어진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은 어느 경제나 어느 사건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지만 이 역시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최고로 치솟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오를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게 위기로 바뀌면서요. 한 사람씩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 튤립을 가격이 너무 치솟자 그것에 두려움이 임해서요. 한 명씩 그 튤립을 팔기 시작하자 따라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 값은 떨어지게 됐고요. 튤립 값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자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튤립을 갖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눈덩이처럼 투매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패닉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너무나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그렇게 폭락하면 이제 튤립 가격은요. 본래 이 거품이 일어나기 이전에 튤립 한 송이 가격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냥 똥값입니다. 튤립이. 예전에 소 4마리 값에 필적했던 튤립 1파운드의 무게가 소 발가락만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더 막 던지고요. 튤립 구근을 일부 계약금을 주고 선매한 사람들이 튤립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요. 그 시장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인 붕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그렇게 시장이 붕괴하면 국가 혹은 중앙은행이 나타나서 위약금의 일부를 지불하면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그 경제 위기를 추스르는 단계.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 위기의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11대 경제 위기를 말씀드렸죠. 그 11대 경제 위기가 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역시 미국이 중앙은행도 아닌 중앙은행이 나타나서 자기가 중앙은행이 싶다 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은행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막 돈을 찍어서 막 풀어헤쳤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추스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각 나라들도 기업과 어떤 은행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면서 정부 부채를 쏟아내고 그리고 가계를 희생해서 기업을 살리고 은행들을 살려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역사는 그렇게 국가나 중앙은행들이 맨 마지막에 소방수 역할을 그동안은 그래도 감당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그나마 그 막 폭발하다가 이렇게 폭증하다가 그게 수그러들고 폭증하다가 수그러들고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국가의 정부들이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짊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또다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위기가 또 촉발이 된다면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될런지는 뭐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그 경제 위기가 잦아드는 어떤 사건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이제 또다시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경제 위기의 불을 꺼줄 국가도 없고 은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에서 제가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값어치가 없습니다. 지금 쇼하는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강달러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강달러 약간 진행하다가 완전 달러가 붕괴되는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이제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FRB가 그리고 미 정부가 그 불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소방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예언이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경제부 기자로서 일하면서 이 경제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고 연구하고 그 관련된 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에서 쌓았던 저만의 나름대로의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측해 드린다면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마 거반 정확한 예측이 될 것입니다.
아, 벌써 15분이가 됐네. 아, 주님. 아, 이거를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되나? 이 분량이 엄청 많은데요, 뒤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잠깐 사이에 경제 위기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네 가지 단계를 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식과 부동산이 끝없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개미들이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일본이 어떻게 그 금융위기가 꺼졌는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꺼졌는지를 다시 한번 예전에도 한 몇 번 설교했지만 또 한 번 제가 리바이벌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똑같이 그렇게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심지어 빚을 내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이 너무 올라서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까 말했던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법칙이 작용합니다. 반드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거 너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둘씩 팔게 되면 그렇게 파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팔게 될 것이고요. 그런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이 경제 위기의 발달 4단계에 입각해서 그 프리즘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과 부동산을 본다면 지금 광기의 끝을 달리고 있다. 주식은 지금 광기의 끝을 달리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곧 패닉이 옵니다. 광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광기의 끝을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주식시장도 그렇거든요. 중국 주식시장이 과거 미국의 주식 거품의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기의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요. 사람들이 던집니다. 패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패닉은 금방 그 시장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만 본다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그 끝물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 프리즘으로 본다면. 과거 전통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그 4가지 단계의 프리즘으로 우리 한국 시장을 본다면 지금 광기의 끝을 달리고 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약간의 사건만 발생하면 금방 이것이 패닉으로 바뀌고 그 패닉은 곧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경제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소방수 역할은 그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따지면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정부겠죠. 박근혜 정부겠죠. 과연 박근혜 정부가 이 광기에서 패닉으로 넘어가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경제 역량은 떠나서요. 정치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1년 전에 사건에도 책임지려는 그 최고 통수권자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1주년을 맞은 지금도 해외 순방이라고 나가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소연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삭발을 하면서 목 놓아 부르짖는 어떤 그 아픔들조차 보듬지 못하는 그 적은 수의 사람들도 보듬지 못하는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이제 패닉을 넘어 붕괴로 가는 이 한국의 경제 시장을 그들이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막아낼 역량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완종 리스트 보십시오. 박근혜 씨가 집을 받았답니다. 300평짜리 집을 받았답니다. 경남기업 그 사람한테.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아먹고, 청와대 실세들이 다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먹고, 물론 이 정권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책이 있습니다. 아, 재벌 공화국 대한민국. 이 책이 있고, 제가 그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읽었던 책인데요. 나중에 그 필독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또 발췌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때, 노태우 때 엄청나게 많은 비자금을 오늘날 삼성이 비자금 갖다 바쳐 삼성이 된 겁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만 그 돈을 받았겠습니까? 모든 정권이 다 정경유착을 해오면서 발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역량 부족이다라고도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최후의 소방서는 어쨌든 국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험난한 시기를 방어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경제 지도자도 없고, 정부 책임자들도 없고, 물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만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요, 자꾸 얘기가 이렇게 가냐? 누가 죽냐? 가게가 죽습니다. 서민들이 죽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누구는 살 수 있냐? 기업은 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친기업 성향인지, 기준금리를 지금 이 시점에 내리고, 정말 이 시점에 내린 것만 봐도 우리는, 참 한국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은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중앙은행이 아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가면 물가 안정해가지고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서민들에게도 빚지라고 해서 그 빚을 강요해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고 한다고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 나라는, 이 정부는, 그리고 한국은행은 여러분 서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차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요, 그들의 행태만 보면요, 절대로 그들은 서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민스키 모멘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 이 경제 위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경제학자가 이 하이얼 민스키인데요. 이 민스키가 금융시장에서 공황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이 투자를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요. 첫째가 해지, 둘째가 투기, 셋째가 폰지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낸 그 금융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그 이론에 있습니다. 이제 핵심만 가져온 건데, 이런 겁니다. 첫째, 해지 단계는 뭐냐? 그냥 안정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투자. 투자를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경우,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해지 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투기 투자는 뭐냐? 원금은 못 갚습니다. 이자만 근근히 갚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투기 투자고요. 폰지는 뭐냐? 마지막인데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경우에 치달았을 때를 이 폰지다. 그래서 이 민스키는요, 해지는 안전한 투자, 투기는 안전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마지막 폰지는 금융사기, 이성을 잃어버린 투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줬습니다.
여러분, 민스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금융위기에서 민스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도 그에 앞서 민스키 모멘트, 이 민스키가 했던 이 이론이 차치합시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다. 아까 그 광기 패닉 투기 붕괴 금융위기 역사에서는 경제 위기가 4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민스키의 이론에서는요, 경제 위기는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우리는 지금 2번 투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2번 두 번째 투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 투기 끝 담이 뭐예요? 이게 담이 폰지입니다. 금융사기, 이성을 잃어버린 투자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원금 못 갚고 있죠? 자, 주택담보대출만 예를 들읍시다. 원금 갚을 수 있어요? 지금 못 갚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이 지금 95%, 97%막 이러잖아요. 원금 못 갚고 있어요.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자만 근근히 갚고 있어요. 왜 이자만 근근히 갚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저금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 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바로 세 번째, 펀지 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빠지게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때 마지막 소방수로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한국은행이 나서줘야 되는데 거듭 반복하지만 이들은 국민을 구원해줄, 지켜줄 그럴 힘이 없다. 왜냐? 첫째적으로 아까는 정치적 역량이었죠. 두 번째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그것을 해줄 힘이 없습니다. 왜냐? 정부 부채가요. 이명박 정권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권까지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거의 목에 찼을 정도로 정부 부채가 많습니다. 그걸 공기업 부채에다 떠넘겨가지고 부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막 끌어다 쓰고 있고요. MB 정권 때 막 하베스트 같은 거 막 헐값에 그냥 막 거기서 막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막 엄청난 돈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돈 날리고 있고요. 국민들 세금 날리고 있고요.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돈 날리고 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붕괴한 원인, 가장 심각한 원인을 한 사람을 꼽아라. 이명박 장로. 참 장로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이명박 씨입니다. 이명박 씨. 이명박 씨가 대한민국을 거덜낸 겁니다. 대한민국 살림살이로. 근데 장로라고요? 참 진짜. 이명박 씨는 교도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그냥 쓰레기를 구입하고 막 뉴월드에다 돈 퍼주는데 그냥 다 갖다 버렸는데 이명박 씨가. 그 사람은 깜빵 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민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들은 지금 거의 우리 한국 경제는 거의 투기의 끝에 와 있어서 이제 곧 펀지 금융 사기로 들어갈 것이다. 경제 파탄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해지는 어떤 단계냐? 주택 모기지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갚아나가는 단계고요. 투기는 이자만 갚아나가되 원금 상환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투기에 두 번째 들어와 있는 겁니다. 펀지는 이자조차 못 갚아서 매달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금리가 오르면 바로 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스키는 자산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처음에는 이 해지적 투자가 많답니다. 안전한 투자가 많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광기에 의한 투기적 투자로 늘어나다가 최종적으로는 폰지적 투자가 증가해서 경제가 망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여러분 영원히 상승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 경제학에는 존재하고요. 따라서 자산이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원리가 뭐냐면요. 경제학 원론을 보면요. 공부해보면 간단합니다. 유한한 자원을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그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해서 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그 유한한 자원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게 경제학 원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영원히 상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막 엄청나게 뛴다. 영원히 부동산 불패 신화는 경제학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따라서 자산이 영원히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투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하고요. 처분된 자산은 새로운 구매자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빚내가지고 부동산을 뭐 엄청 샀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젖어가지고 막 정부가 들이밀고 막 언론이 조중동이 거기 막 석유를 막 껴얹어가지고 누가 이 아파트 샀더니 막 몇 년 사이에 막 몇 억 벌었더라, 2억이 4억 됐더라, 막 이렇게 막 꼬드겨가지고요. 그냥 유한한 자원임에도 이것을 무한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무한한 욕망을 자극해서 값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거듭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투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그 부동산 시장의 지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자산을 처분하는데 이것을 새로 구매해줄 구매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직접적인 표현으로는요. 안심대출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요. 30대마저 빚을 져서 집을 사고 있다는 통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집이요. 85%를 누가 갖고 있냐? 40, 60대가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집을 40, 50대가 약 51%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3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집이 있다면 대한민국 집이 가구별로 해가지고 지금 약 1600만 호 정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대한민국 집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2013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주택이 1,563만 호네요. 2013년 기준으로. 이 중에 아파트가 전체 830만 호고요. 830만 호를 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0대, 50대, 60대가 1,563만 호의 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가 집을 사고 있습니다. 자, 30대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삽니까? 예, 대출받아 사는 겁니다. 즉, 이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내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자꾸 왜 이렇게 일이 가지, 이게? 이렇게,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제가. 문제는 뭐냐? 1,500만 호 중에, 약 1,500만 호 중에 40대, 50대, 60대가 85%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서도 실제 가구 통계 조사를 내면요. 예를 들어서 뭐 40대, 50대, 60대 집을 갖고 있는 85%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총수가 1000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명이 85%의 집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0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 채 이상, 막 20채, 30채 이렇게 막 5채 이상 엄청 많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은 또 극소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뭐 통계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집이 1,500만 호 중에 뭐 집을 그 40대, 50대, 60대가 85%를 갖고 있지만 그 50대, 60대, 85%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 50%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대란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는 주택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극소수가 엄청나게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막 30채, 100채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투기하려고. 이런 굉장히 못된 구조를, 우리나라 그 경제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민스키 모멘트로 제가 좀 돌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는 전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상태가 오고요. 그러면 집을 팝니다. 근데 이 집을 팔 때 그 집을 받아줄 새로운 구매자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새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왜 지금 집을 못 받아주고 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빚을 낼 만큼 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을 때까지 목에 빚이 찼기 때문에 빚내서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득이 없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겁니다. 집값 하락의 원인은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빚을 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그 가격이 낮춰지면서 그래서 결국 이 부채를 통해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정부는요, 통합팽창 정책으로 가계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켰습니다. 30대까지 빚내서 집을 사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20대는 빚내서 집을 못 삽니다. 왜냐? 20대는 지금 학자금 대출에 정말 목이 찰 때까지 차 있거든요. 우리 회복교회도 그런 글이 올라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빚이 없는 세대는요, 연령대는요, 10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빚이 정말 목에까지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이 LTV를 풀거나 DTI를 풀어서요, 빚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빚을 더 내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빚더미 속으로, 빚의 불 속으로 지금 떠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각종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끊임없이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일 텐데요. 제가 그 좋은 뉴스에도 기사를 써놨지만 재건축은 절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아파트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국민들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언론이 뭐라고 충동질하건 재건축으로 망가지는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빚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요, 이 투기적 수요엔 부채가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때 나중에 아마 이것을 1,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2부를 할 것 같은데요. 2부에 제가 빚이 어느 만큼 늘어났는지를
또 한번 이렇게 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부채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지금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왜 증가할 수 없는지를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무한정 증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빚 못 냅니다.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천조입니다. 가계부채가 천조입니다. 뭐 전세금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천조입니다. 대한민국 GDP가 천조입니다. 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정부는 이걸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어차피 1, 2부로 나눠서 할 거니까 이걸 좀 다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가계부채가 왜 위험하지 않다라고 정부가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가계부채 많지. 정부 말입니다. 많지. 근데 그 빚을 누가 갖고 있어? 오분이가 갖고 있어. 그들은 재산 많단 말이야. 어차피 돈도 많은 사람들이 부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정부의 논리가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가계부채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최경환 씨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게 답니다. 이게.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자산의 80%가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요,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틀리게요. 팔 때 그것이 그 가치가 팔려서 내 돈으로 들어와야지 그것이 자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5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의 자산이 10억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잘 사는 5분위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창주 형제예요. 창주 형제가 5분위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자산이 10억이에요. 근데 10억 중에 8억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것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그 경제위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 형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뭐예요? 당장 토해내야 될 돈이, 은행에 당장 갚아야 될 돈이 1억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5분위도. 또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8억이라 이겁니다. 근데 8억도 실제로 팔려서 내 돈에 8억이 쥐어져야지 8억인 거죠. 부동산은 그게 맹점이라니까요. 지금처럼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10억이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창조 형제의 자산이 2억은 주식이나 현금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고 8억이 부동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자들의 80%가 다 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8억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8억짜리였는데 이게 6억 되고 5억 되면 그 사람 자산은요 2억 플러스 5억 해가지고 7억이 답니다. 그럼 5분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건데 밑으로 4분위로 4분위는 3분위로 떨어지는 거고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왜 모를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대한민국 자산가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 대응 능력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경제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당하면 그 여파가 반드시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연동됩니다.
반드시 영향이 미칩니다. 그들은 뭐 별나라 사람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 군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막 망하고 막 길거리에 나앉고 이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배 두드리면 살 수 있나요? 그들도 못 삽니다. 그들도 못 삽니다. 제가 그것을 어떤 예로 여러분 그 예전에 양극화에 대해서 기사 쓸 때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독점하면서 직원들 막 해고해가고 막 그렇게 자기 혼자 막 잘 살라고 배를 막 두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듭니다. 핸드폰을 만들어서 그 핸드폰을 시장에 내놓을 때 시장에서 누가 그걸 사줘야지 삼성전자가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희 씨가 핸드폰 1만 대 만들어가지고 1만 대 다 쓰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핸드폰을 사줘야 됩니다. 핸드폰을 사주는 그들이 누굽니까? 예, 일반 서민들입니다. 따라서 일반 서민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 힘인 겁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요, 서민들 만나면 고개를 깍하게 숙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물건을 사서 고맙습니다. 라고 절해야 됩니다. 왜? 그들 때문에 이건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건희 씨가. 그 공을 몰라요. 그 공을. 근데 양극화가 돼가지고 이 서민들이 죽어 나자빠지면 그 잘 사는 사람들 군이 버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물론 뉴월드 오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1%가 그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 위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 위에 0분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부를 다 갖고 갑니다. 다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구를 줄입니다. 자, 또 하나만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고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길 줄 몰랐네. 보통이 아니네. 시간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현재 그 오분이가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왜 빚을 많이 지고 있을까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빚을 지고 있을까요? 예, 그들이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기업의 뭐 상무였다 이겁니다. 대기업 상무면 대한민국 상위 뭐 10% 안에 들겠죠. 나왔다 이겁니다. 퇴직금을 받아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부자들 자산은 부동산이라고요. 현금화가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담보로 빚을 내는 겁니다. 왜? 받아온 퇴직금으로는 닭집 하나 차리고 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내가 대기업 상무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다 이겁니다. 내 얼굴이 있지, 가후가 있지. 내가 어떻게 닭집 차려? 내가 어떻게 호프집 차려? 나 그런 거 못하고 장어집, 막 거대 으리으리하게 한 30억 들여가지고 장어집 딱 차리는 겁니다. 한 20억 들여서 딱 차리고 커피숍 인테리어만 5억 이상 듭니다. 인테리어 괜찮은 거 차리려면. 그럼 한 10억 받아가지고 목 좋은데 딱 가가지고 한 10억 딱 받아가지고 막 빡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퇴직하고 나서 김상무 요즘 뭐해? 그러면 나 요즘 사업 하나 하고 있어. 하고 딱 갔는데 닭집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페리카나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진 돈은 없고 돈은 다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데 현금화하려니까 현금화는 잘 안 되고 그걸 담보로 지금 빚을 땡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5분이 빚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명퇴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못하고 있고 동네 빵집 못하고 있고 가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빚을 땡겨가지고 으리으리한 자영업을 하다가 팍팍 넘어떨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위 10%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자영업 부채가 증가하는 것과 이 명태자들과 이 비율에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5분위 빚이 증가하는 것과 자영업자들의 빚이 증가하는 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빚을 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냐? 바로 잘 산다는 사람들이 명태당해가지고 빚 내서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퍽퍽퍽퍽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망하면서. 아십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한지?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빚을 잘 사는 사람들이 빚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 정말 입을 본드로 붙여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현혹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언론이 또 그렇게 앵무새처럼 떠들면 정말 언론은, 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니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국가의 원수예요, 조선일보. 국가의 원수. 국민들의 원수예요, 조선일보는. 아세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렇게 어, 투기질을 부채질해가지고 국민들 대다수를 거지로 만든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 앞장선 거예요, 조선일보가 거기에. 정말 사라져야 돼.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는 정말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안 사라질 거예요. 왜냐? 뉴월드 오더가 조선일보를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아하거든요. 안 사라질 거예요. 오히려 좋은 뉴스가 사라질 거예요. 걔네가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 도래한 시기,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간신히 이자만 갚고 있는데 이자만 갚는 것을 지금 막 버거워가지고 막 헐떡이는 사람들에게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더 이상 이자도 못 갚고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마치 도미노처럼 이렇게 쓰러지면 이게 바로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밝힌 마지막 단계인 예, 붕괴 시장의 붕괴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민스키 모멘트입니다. 즉 금리 인상 한 방이면 물론 그 금리가 어느 정도 뛸런지에 따라서 시간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능성은 금리 인상 한 방이면 한국 경제는 민스키 모멘트에 빠질 그리고 붕괴에 빠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경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체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돼도 한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다. 정말 그 사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경환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짓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안 되고요.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최경환 씨?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그 죄를. 아, 진짜.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한 번이면 파죽지세로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신뢰들을 미국과 태국과 그리고 일본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제가 내일 그 실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변증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 국민은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경환 부총리에게, 이완구 총리에게 국민들은, 저와 여러분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요. 제가 더 정확한 표현을 써드릴게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내일 이어지는, 혹은 이게 화요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원고가 지금 되게 길어요. 그때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쓰면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요약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때까지 다 들으시면, 제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거품 붕괴의 원리, 그리고 과거 있었던 11대 경제 위기사에 있었던 네 가지 단계, 그리고 민스키 모멘트를 지금 현재 한국 경제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거의 파국의 끝에 그 정점에 와 있다. 하일리 법칙으로 보면요. 이제 한 번의 큰 대형 쓰나미가 몰아닥칠 그 바로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규명해낼 수 있다 싶습니다. 이 원고가 계속 여러 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매끄럽지 않게 끝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머지를 내일 월요일 날 빚으로 지은 집에서 말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경제 위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았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위험한지 어떻게 이 파국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정부라는 것, 언론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새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부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국가는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넣습니다. 내일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들과 종이 진짜 오직 하나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을 조금은 더 넉넉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